2021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나폴레옹 200주기 기념식 연설처럼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데, 희대의 영웅이며 군사적 천재로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에서 노예제를 부활시키고 여성인권을 차별한 독재자이자 전 유럽을 전쟁으로 먼 전쟁광이라고 비판까지 합니다. 이렇듯 모순된 평가를 받는 나폴레옹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에 코르시카 섬에서 지방귀족 샤를 보나파르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코르시카는 본래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의 영토였으나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에 넘어가고, 나폴레옹의 아버지는 프랑스에 협력해 귀족 자기를 받아 그 덕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사관 생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러나 프랑스 생도들은 코르시카 촌뜨기라 무시하며 차별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나폴레옹은 홀로 독서에 몰두해 당대 유행하던 계몽사상과 역사책을 접하며 야망을 키우죠. 사관학교 시절 수학과 역사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인 그는 1785년 수학적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포병장교로 임관하고, 4년 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터지는데 그는 이 혼란기를 틈타 코르시카 독립운동에 가담하지만 독립운동가 파올리와의 불화로 일족이 추방당하며 그는 프랑스 군인으로서 출세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때는 프랑스 혁명정부가 안에선 왕당파의 음모에 시달리고 밖에선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려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는데, 나폴레옹은 이 시기를 틈타 출세욕을 불태웁니다. 나폴레옹은 독재자 로베스피에르를 지지하는 글을 쓰며 자신을 어필하고 1793년 툴롱왕을 탈환하는 임무를 성공시켜 명성을 떨치고 장군까지 오르지만, 로베스피에르 일파가 몰락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찍게 되는데, 역시나 난세는 군인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법이니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키자 1795년 9월 이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죠. 다시 재기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그때쯤에 미망인 조세핀을 만나 결혼을 한 뒤 1796년 이탈리아 원정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드높아집니다. 하지만 전쟁 영웅에 대한 겐세이는 당연한 클리셰였으니 당시 5명으로 구성된 총재정부는 나폴레옹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해서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을 기획하게 됩니다. 영국을 견제하고자 영국의 이권이 있던 인도로 가는 중요한 요충지 이집트를 공략하고 중앙정부에서 멀리 떨어지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1798년의 이집트 원정은 초반에 카이로에 입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만 영국 넬슨 제독의 함대가 프랑스 함대를 침몰시켜 나폴레옹은 고립되는 상황에 이르고 프랑스 국내 정치도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없는 사이 유럽에서 프랑스는 패전을 거듭하고 총재정부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부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 나폴레옹은 영국 함대의 경계가 허술해지는 틈을 타 이집트를 탈출해 프랑스로 귀환하고, 총재 중 한 명인 CAS는 나폴레옹과 손을 잡으니 나폴레옹은 1799년 브리메르 18일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나폴레옹은 CAS를 제치고 제1집정관에 취임해 사실상 나폴레옹 천하를 열고 정복전쟁도 계속하게 되니 1800년 5월에 북이탈리아 탈환을 위해 한니발처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밀라노를 점령하고 6월 14일에 마렌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해버리죠. 결국 오스트리아와 르네빌 조약을 체결하니 북이탈리아 라인강 연안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프랑스에 넘기고 1802년 영국과 아미행 조약을 맺어 적당히 휴전을 한 뒤 전쟁을 통한 국민적 인기에 힘입어 종신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권력 유지를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경찰 조직을 강화하고 스파이를 심었으며 때때로 자신이 손수 익명으로 기사를 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1801년부터 1803년에 걸쳐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확대와 국립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1804년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듭니다. 개인의 자유, 재산권, 능력주의를 반영한 법치주의의 근간이 된 획기적인 법전이었습니다. 다만 이 법전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1802년 노예제를 부활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여튼 추종자들은 이런 나폴레옹 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해했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은 결단을 내립니다. 부르봉왕과 복귀를 차단하고 자신이 이룩한 신체제를 자손 대대로 영속시켜 정치적 안정을 꾀하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개인적으로 대로마 제국을 재현시키겠다는 야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국민투표 형식을 거쳐 군주제를 부활시켜 1804년 12월 2일에 노트르담 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르니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유럽 제국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으니 당시 사고방식으론 왕이나 귀족은 하늘이 내린 가히 신적인 존재였는데 프랑스 혁명이란 몹쓸 것이 터져 그 모든 게 박살이 나버리고 나폴레옹 같은 천한 출신이 총칼로 권좌를 탈취해 황제까지 오르는 모습은 유럽의 왕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시 연합군을 편성해 프랑스 타도를 결의하고 그 중심엔 영국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유럽의 완전 제패가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두 나라의 전쟁은 재개될 예정이었고, 나폴레옹은 불론 위에 본영을 설치한 뒤 요란법석을 떨며 그 유명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란 말까지 하며 부하들을 갈궈댔지만, 해군의 문외한이었던 나폴레옹의 간섭은 부하들에게 스트레스만 잔뜩 주며 별 진전이 없었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이 1805년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다급해진 나폴레옹은 빌레브 제독의 프랑스 해군이 영국의 넬슨 함대를 유인하여 붙들어두면 자신이 10만 대군으로 영국에 상륙해 쇼부를 보겠다는 작전을 세우지만, 빌레브 제독은 주력함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고 기다리다 지친 나폴레옹은 육지로 진격해오는 대프랑스 동맹군을 먼저 치려고 출진해버리죠. 영국의 넬슨과 숨바꼭질하던 빌레브 제독은 스페인 트라팔가르에서 넬슨의 함대와 마주치고, 프랑스 함대는 넬슨 제독의 화력으로 모조리 전멸해버리죠. 이 전설적인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전사하지만 나폴레옹의 영국 침공은 좌절돼버리고, 기세가 등등해진 대프랑스 동맹군은 나폴레옹을 때려잡기 위해 몰려들게 되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은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를 울름에서 격파하고 1805년 11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함락하지만, 오스트리아군은 러시아군과 합세해 10만 대군을 결집시키고, 나폴레옹은 트라팔가르 패전에 프로이센의 참전 소문 등 악재가 거듭된 상황 속에 멀리 원정까지 나와 보급까지 위태로우니 만약 패한다면 그냥 끝장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열세였던 나폴레옹을 상대로 연합군은 오직 수비가 최선책이었지만, 아직 전쟁을 모르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의 고집과 나폴레옹이 던진 교묘한 떡밥으로 1805년 12월 체코 동부 아우스터리츠에서 결전이 벌어지는데, 전장에 도착한 나폴레옹은 퇴로에 해당하는 우익을 약화시키고 중앙에 프라첸고지를 비우니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은 드디어 나폴레옹이 맛이 갔다 생각해 진격해오지만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함정이었습니다. 연합군은 프라첸고지를 점령한 뒤 우익을 공격해 나폴레옹을 포위 섬멸하려 했으나, 그로 인해 연합군은 프랑스군 우측에 전력이 집중되며 중앙이 약해지고 전열은 흐트러져 버리니 이를 틈타 프랑스군 주력이 빠르게 기동해 프라첸고지를 재탈환하고, 이어서 연합군의 중심부를 강타해 오히려 연합군 주력이 둘로 쪼개지며 포위 섬멸당해버립니다. 프랑스군 우익을 공격한 연합군 부대는 중앙군이 무너져 도리어 퇴로가 막혀 남쪽 길로 달아나기 위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다가 프랑스군의 포격으로 갈라진 호수구덩이에 빠져 익사해버립니다. 연합군 사상자는 26,000에 프랑스군 사상자는 8,500으로 나폴레옹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항복하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도 달아나버립니다. 세 황제가 펼친 세계의 대결은 나폴레옹의 완벽한 승리였고, 이 전투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은 무너졌으며 영국 수상 피트는 화병으로 사망해 영국 정세는 어수선해지니, 이로써 나폴레옹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 승리는 독이 되어 나폴레옹은 스스로 무적불패란 환상을 갖게 되고 오만에 빠져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06년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오스트리아는 자존심 영토는 물론 신성로마 제국 해체에 동의해 독일권의 맹주 지위까지 잃고 1806년 7월 독일 공국들이 라인 동맹을 결성해 나폴레옹을 맹주로 추대하자 이에 반발한 프로이센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등을 끌어들여 제4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나 예나 전투에서 참패하고 나폴레옹은 베를린에 입성합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무덤을 방문한 나폴레옹은 경의를 표했고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을 보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나폴레옹을 말을 탄 세계정신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1806년 그 유명한 대륙봉쇄령을 선언해 영국을 고립시켜버리죠. 그 후 동쪽으로 진격해 아일라와 프린틀란트에서 러시아를 격파해 1807년 6월 25일 티지트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1807년 사실상 나폴레옹은 유럽의 패권자가 되고 티지트 조약 이후 나폴레옹은 외교에 힘썼지만 쓸데없이 근성만 좋은 오스트리아는 반항과 복종을 반복하고 영국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한 대륙봉쇄령은 유럽 각국의 반발을 사서 1807년 포르투갈이 봉쇄령을 어기자 나폴레옹은 포르투갈을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풍신수길이 같은 말을 하며 스페인으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데 이베리아 반도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자기 나라와 혁명 정신을 지켜내자는 의지가 강했으며 내 나라 내 민족 개념이 강해져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혁명 이후 시행한 국민개병제가 결합되며 강력한 육군이 프랑스에서 형성되는데 거기다가 혁명 뒤 군부를 차지했던 귀족들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신분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들이 채우며 나폴레옹 같은 인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나폴레옹은 군제개혁을 단행해 군의 사단 편제가 이때 등장하고 참모본부를 신설해 유기적인 작전이 가능케 했으며 통조림을 개발하는 등 병참 보급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한 보병, 기병, 포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병력의 집중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의 주력을 타격하는 나폴레옹의 전술과 나폴레옹 개인의 카리스마가 더해져 프랑스 대육군은 최강이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에게 신나게 털렸던 국가들이 차츰 프랑스군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적의 주력을 빠르게 타격해 무너뜨리는 전술은 처음엔 적군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계속 깨지면서 그 충격이 덜해져 오스트리아를 상대할 땐 전보다 더 큰 피해를 감수하며 공격해야 했고 프로이센은 참모본부를 도입해 군체제를 정비하며 군사력을 키워나갑니다. 1809년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맹공으로 인생 첫 패전을 경험하고 7월 5일 바그람 전투에서 간신히 승리했으나 예전에 오스트리아가 아니었기에 나폴레옹도 1810년 3월에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루이즈와 재혼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제국의 서쪽에서 다시 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왕실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혈통을 이었기에 프랑스 왕당파의 새 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꺼림칙하던 찰나 포르투갈이 대륙봉쇄령을 어기자 풍신수길이처럼 포르투갈을 정벌하러 간다며 내친 김에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해 스페인 왕실은 포로가 되어 프랑스로 끌려갔고 나폴레옹의 형 조세프가 스페인 왕이 되며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의 민중분기를 기점으로 스페인 곳곳에서 게릴라가 들고 일어나 프랑스군은 곳곳에서 지옥을 맛보고 이로 인해 악에 바친 프랑스군이 곳곳에서 잔혹행위를 일삼자 더욱 거세게 저항이 일어나고 영국의 지원까지 겹쳐 7월에는 뒤풍장군의 프랑스군 2만이 투항해버리고 스페인 국왕 조세프는 달아나버립니다. 나폴레옹은 20만 대군을 동원해 직접 스페인을 평정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나폴레옹이 물러나자 영국과 스페인 게릴라의 반격으로 1812년대에 스페인에서 프랑스군은 거의 축출 직전까지 갑니다. 스페인을 휩쓴 영국의 웰링턴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 본토를 직접 노릴 지경이었지만 나폴레옹은 정신을 못 차리고 러시아 원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량을 수출해 먹고 살던 러시아는 대륙봉쇄령으로 경제가 점차 한계에 이르고 프랑스가 자기들 턱 밑에 바르샤바 공국을 세워 폴란드 민족주의를 자극했으며 대륙봉쇄령을 위반했다며 사돈인 독일 올덴부르크 공국을 무단 점령하니 이런저런 일로 빡친 러시아가 영국, 스웨덴과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자
나폴레옹은 67만 대군으로 러시아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1812년 6월에 시작된 전쟁이었으나 러시아는 청야전술로 2개월 동안 나폴레옹을 괴롭히고 시간이 흘러 추위까지 프랑스군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1812년 9월 7일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마지막 방어선 보로디노의 전투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9월 15일 모스크바에 간신히 입성하지만 다음날 16일 모스크바가 화염에 뒤덮이며 잿더미가 됩니다. 프랑스군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 고통받다가 결국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철군을 하지만 67만 대군은 이미 14만으로 줄어 있었고 원정군은 추위와 굶주림에 티푸스까지 겹쳐 쓰러지거나 사방에서 러시아 기병의 추격과 빡친 농민들의 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니 12월 5일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버리고 파리로 입성할 무렵엔 딱 5만 명만이 남았습니다. 러시아 원정 실패를 목격한 프로이센, 영국, 오스트리아 등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1813년 50만의 제6차 대프랑스 동맹군을 집결시켜 프랑스를 공격했고 역시 털리면서 배우는 게 효과가 큰 법인지 동맹군은 정면 승부를 피하며 여러 전선에서 로테이션으로 공격하며 나폴레옹에게 소모전을 강요하자 나폴레옹은 라이프치히를 결전장으로 정합니다. 베를린을 위협해 동맹군에게 결전을 강요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미 20만 대 40만으로 병력차가 엄청난 데다 프랑스군은 지쳐 있었고 장군들의 충성심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 라인 동맹 소속 독일 국가들이 프로이센과 내통하며 배신을 때리자 1813년 10월에 라이프치히 전투는 나폴레옹의 패전으로 끝나고 1814년 3월 31일 동맹군은 결국 파리에 입성합니다. 패전 뒤 황제에서 물러난 45세의 나폴레옹은 1814년 4월 엘바섬의 영주로 전락하지만 빈 회의로 유럽 정세가 어수선한 데다 프랑스 왕자에 복귀한 루이 18세가 실정을 거듭하자 엘바섬을 탈출해 1815년 3월 파리로 입성해 황제로 복위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에 만족하며 여러 국가와 화합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이 말을 믿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대프랑스 동맹이 재결성되는데 나폴레옹은 동맹군이 집결하기 전에 벨기에에 주둔한 영국의 웰링턴과 프로이센의 블리어군을 괴멸시켜 동맹군의 전투 의지를 꺾기로 하고 1815년 6월 10만 대군을 이끌고 벨기에 워털루로 향하게 되는데 초전에 블리어군을 섬멸하지 못해 달아나게 만들고 중요한 타이밍에 주저하거나 지병으로 쓰러져 계속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주변엔 더 이상 유능한 장군들이 없는 데다 계속해서 웰링턴의 수비에 막힌 나폴레옹은 그루시의 추격병을 따돌리고 전장에 도착한 프로이센군에게 측면을 찔려 결국 워털루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일천하는 끝나고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절에고도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된 뒤에 1821년 5월 5일 52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시대는 유럽을 정복하려는 야심가가 일으킨 전란의 시대였으며 동시에 자유주의와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나폴레옹의 군사적 혁신은 전 유럽에 도입되고 프랑스 점령하에 도입된 근대헌법으로 자유주의가 확산되며 봉건 질서가 무너졌으며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에 불타며 하나의 국가란 기치 아래 똘똘 뭉치게 됩니다. 백일의 말처럼 나폴레옹은 말 위에 올라탄 세계 정신으로 누군가에겐 영웅이며 백마탄 초인으로 누군가에겐 이율배반의 독재자이자 전쟁광인 그를 보며 저마다 자신만의 이상과 야망을 품은 이들로 인해 세상은 때로 혼란에 빠지고 때론 번영을 누리며 19세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기에 나폴레옹의 명성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파란만장했던 영웅 나폴레옹의 이야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